그 되게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복구 기술 갖고 있는지는 뭐 320이나 이런 사이버 공격 사례들 말씀드리면서 복구 기술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기술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포렌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 AI가 대두되면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수사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라고 함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크게 나눠봤을 때 사이버 테러형과 그다음에 일반 범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형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대단히 어떤 국가적인 단위로 움직이는 큰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뭐 APT, 뭐 디도스, 멀웨어, 해킹 이런 단어들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형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새로운 멀웨어를 제작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경찰청에서 2019년 통계를 봤을 때 정보통신망 공격인 경우에는 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7% 정도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범죄형인 경우에는 크게 나눠봤을 때 정보통신망 자체를 이용한 그런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 범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작년 검거율은 전부 다 70% 이상의 검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총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N번방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은 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래서 N번방과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법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강화시키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처벌법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강화된 법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시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지하거나 뭐 아니면 유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된 그런 어떤 사회의 악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사라는 과정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단서들,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결정적 단서들이 디지털 증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2016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내가 안 했다, 내가 모르는 파일이다 라고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게 되면 전문법칙이다라고 해서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설령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 말은 사이버 수사 혹은 일반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사건의 태블릿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옆에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게 되면 나중에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다라는 게 다 엑셀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이 증거로서 채택이 돼서 1년 2개월의 실형이, 감옥형이 선고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조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 범죄들이 가장 나쁜 게 뭐 사이버 상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액 알바를 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일단 먼저 얻어오는 거죠. 혹은 공익 요원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상 정보를 얻어오고 나서 그 신상 정보,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정보를 협박의 가장 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들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이 어떤 익명성에 기반해서 사이버 상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폰에 만약에 텔레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화방에 포함된 사람들을 나중에 사용이 쉽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핸드폰에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으면 동기화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화되는 기능으로 오프라인에 어떤 사람인지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다크웹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일반 서피스 웹에서 사용하는 이메일과 뭐 교차 분석이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를 최초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거래소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상에 있는 실제적인 돈을, 리얼월드에 있는 돈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그리고 송금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이버 수사를 위한 기반 기술인 포렌식 기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프로세스를 잘 따라야 되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잘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증거의 무결성이 최초에서부터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계속 보장이 돼야 되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지키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전부 다 지켜야 되는데, 단계들을 살짝 살펴보면 도대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해 올 건지 컬렉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스마트폰, 클라우드 데이터, 아니면 뭐 웹 데이터,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곳을 특정해서 갖고 오는 부분, 컬렉션 단계가 있고, 갖고 오게 되면 보통 어떤 매체거나 이미징 파일 형태로 갖고 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그제미네이션 단계를 거침으로써 파일 형태로, 파일 시스템이 분석이 되고 복구되면서 데이터 형태로 바뀌고, 그걸 분석하게 되면 사건과 관련된 인포메이션, 정보가 나오고, 그거를 시나리오와 입증하는 형태로 바꿔서 레포팅하는 그러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콜렉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통 이미징이다라는 말로 콜렉션 단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콜렉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숨겨진 저장 매체를 잘 찾는 것입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바닥을 드러냈더니 중요한 하드디스크가 숨겨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관들과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 압수수색을 나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좀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머니에는 이런 USB가 들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들 많이 들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컴퓨터를 조사하다가 보면 뭐 링크 파일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저장 매체를 연결했던 흔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보통 USB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USB를 갖고 오라고 하게 되면 다 뭐 다양한 형태로 거짓말을 하는데, 잘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게 되면 보통 화장실에 있거나 아니면 휴지통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저장 매체를 잘 찾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이미징을 하는 건데요. 이미징이라고 하면 비트 바이 비트 단위로 똑같은 형태의 저장 매체로부터 파일을 만들어낸다. 이 저장 매체와 동일한 형태의 비트 단위로 복제한 파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파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DD라고 해서 디스크를 덤프하는 방식이 있고, 디스크를 덤프하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가 돼서 크기가 되게 커질 거잖아요. 근데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 놓는다거나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WF 포맷, A0 포맷 이러한 포맷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미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징을 하는 그 순간도 저장 매체의 데이터를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뒤에 두 개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트 블로커라는 기계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블로커가 데이터를 포렌식하는 그 순간에도 바꾸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미징에서 온 그 파일의 그 이미징한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은 사건과 관련된 파일들을 잘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에서 파일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파일 시스템 문제인데요. 이 파일 시스템은 이런 USB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팻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데 NTFS 파일 시스템까지는 지금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현재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은 풀드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저장 매체를 어떻게 잘 나눠서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놓고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풀드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개의 저장 매체를 풀 스토리지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리질리언트 파일 시스템, 애플의 APFS, 리눅스에서 쓰는 GFS 이런 파일 시스템들이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풀드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계층과 볼륨 사이에 별도의 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계의 가장 탑 논문이 DFRWS에서 많이 발표되는데요. 2017년부터 17, 18, 19, 20 계속 발표되는 내용들이 보면 풀드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분석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복구가 되겠는데요. 이 복구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삭제되면 운영체제에서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복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파일이 이동하면서 이름이 바뀌는 형태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뀐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프트 델리트로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됐다라고 표시만 바꾸고 파일의 내용은 하나도 지우지 않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됐던 표시가 되어 있는 파일만 쭉 찾게 되면 어떤 파일이 삭제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휴지통에 가서 휴지통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의 0번지에 보면 마스터 붓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 MBR의 파티션 테이블만 삭제하기 때문에, 그 16바이트의 파티션 테이블만 삭제하기 때문에 볼륨 부트 레코드를 보게 되면 16바이트의 파티션 테이블을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삭제한 거를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를 포맷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PC에서 NTFS 파일 시스템을 쓰면서 빠른 포맷을 한다고 하게 되면 MFT 엔트리 한 34개 정도를 새롭게 만드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볼륨 하나에 한 3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 파일이 있는데 나머지 파일들은 다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SSD 같은 저장 매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SD 같은 저장 매체는 뭐 Shift 델리트로 삭제를 하게 되면 트림 기능을 통해서 내용까지 이렇게 그 초기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복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S라고 해서 MS에서 이전 지점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이전 지점으로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옮겨주기 위한 복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볼륨 섀도우 카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슬라이드 보면 사선이 그어져 있는 위쪽 부분을 보면 하드디스크가 어떤 영역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뀌는 영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스토리지에 똑같이 복사본을 저장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SD 하드디스크로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삭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SSD 하드에 의해서는 그냥 단순 삭제만 하더라도 트림 기능으로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는데 완전 삭제해서 파일 내용이 바뀌게 되면 볼륨 섀도우 카피 서비스에 의해서 복원을 시켜두는 거죠. 그래서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삭제한 내용을 볼륨 섀도우 카피 서비스를 이용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블랙캣 2018에서 발표된 페이퍼인데요. 그 주요한 내용은 볼륨 섀도우 카피 서비스에서 카탈로그가 삭제돼 버린 경우에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륨 섀도우 카피 커버라는 거, VSS 커버라는 걸 만들어서 가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작년도 2019년 우리나라에서 그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챌린지 행사에서 그 1등을 차지한 노네임이라는 팀에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VSS 익스트랙터라는 기술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복구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팔에 대한 재수사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대구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했는데 뭐 조이팔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이렇게 다 궁금해서 제가 그 재수사를 하신 분한테 살아있냐 죽어있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죽은 걸로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뭐 그거는 노바디 노스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다단계 하면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얼마나 그런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30회가 넘게끔 오버라이트가 돼 있어서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방치되어 있던 웹서버를 봤더니 그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새로 사기 전에 사용했던 웹서버였습니다. 그래서 그 웹서버를 복구했더니 5조 715억 규모의 매출을 추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13년도 2시에 갑자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금융사나 아니면 방송사의 PC들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이런 그 비극이 발생했는데 그때 하드디스크의 0번째 섹터부터 뭐 하스테티나 프린키피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를 봤더니 지금 중간쯤에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이 그 보였던 형태인데 이렇게 쭉 오버라이트 되게 되면 0번째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삭제된다라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볼륨 부트 레코드를 가져다가 전부 다 복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VBR 볼륨 부트 레코드까지 삭제가 된 경우에는 그 볼륨에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맨 끝에 백업 볼륨 부트 레코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부트 레코드가 손상된 경우에 대비해서 백업본을 파일 시스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100% 그러니까 오버라이트된 영역 이외의 데이터들은
파일 이름이 무엇이었고 이러한 메타데이터까지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부트 레코드까지 백업본까지 삭제된 경우에는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MFT 파일들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그 파일 간의 어떤 디스턴스나 그런 정보들을 잘 매칭을 시키게 되면 볼륨부트 레코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100%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복원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개별적인 특성들, 파일의 특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지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휴지통은 XP 버전까지는 임포트라는 파일에서 삭제된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삭제된 파일들은 DC 이런 숫자 넘버링으로 파일 이름이 바뀌는 형태였었고요. 비스타 이후에는 $I 파일과 $R 파일로 특정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랜덤한 이름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작은 $I, $R 파일이 생기는데요. $I 파일에는 이 파일이 언제 삭제됐고 파일이 삭제되기 전에 어떠한 이름이었고 이런 메타 정보가 있고요. $R 파일에는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사이버 공격에 의한 수사든 아니면 일반적인 범죄 수사든 이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작성한 파일들을 삭제한 경우에도 로그 파일들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그 파일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기밀 유출 수사를 나가시는 분들은 CD로 레코딩을 통해서 기밀 유출해서 나갔다라는 게 CCTV로는 다 찍혔어요. 그러면 컴퓨터로도 입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보시는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서 이벤트 아이디가 133번이면 CD 레코딩이다라는 게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나는 컴퓨터를 킨 적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은 컴퓨터를 키자마자 스케줄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자동으로 실행되는 파일들에 의해서 로그 파일들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구조가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파일 헤더, 청크, 그 다음에 레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레코드 하나만 남아 있더라도 레코드를 하나만을 이용해서 청크 헤더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헤더를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로그 파일에 있는 레코드 하나만을 다 찾는 그런 커버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점프 리스트인데요. 윈도우 7이 나오면서 수사관들이 노다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점프 리스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를 하게 되면 문서 파일들을 많이 사용할 테고, 그리고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러한 파일들을 사용한 기록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별로 사용한 파일의 목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수천 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압수수색이나 어떤 조사에 대비해서 싹 지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점프 리스트는 CDF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파일을 다 분석하기 전에는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인들이 액세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윈도우즈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레지스트리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지스트리도 계속 갱신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지워버리게 되면 삭제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지스트리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에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빙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레코드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에 NK라는 그런 매직 숫자가 있고요. NK 다음에 2바이트 다음에 있는 값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파일 타임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64비트 구조인데요. 이 시간을 64비트를
디코딩 해보게 되면 수사와 관련된 시간 범위 내에 있는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고, 이 시간 값은 그냥 USB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접속한 그런 시간을 규명하는 데도 활용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TFS 저널 로그인데요. NTFS 저널 로그는 파일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 미리 복구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로그 파일이 되겠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거는 아주 나쁜 악성 코드 중에 한 놈을 제가 한 3, 4년 전에 분석했을 때 나왔던 로그입니다. 이 에이전트 파일이 자기가 활동했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AAA.AAA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가 ZZ까지로 쭉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파일을 삭제했을 때 여기에 삭제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검색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이 검색은 하면 할수록 느는 건데, 왜냐하면 데이터는 너무 많고 파일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파일들에서 압축 파일들은 다 압축 해제를 하고, 복합 파일들은 복합 파일에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을 다 빼내서 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장이 되는 데는 디코딩 방식이 있어서 한글은 EUCKR이나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보통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UTF-8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검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IP 주소,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들은 패턴을 기반으로 한 그랩 검색식으로 검색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제가 엑기스를 하나 뺀 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어떠한 형태로 파일들의 이름을 쓰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아니면 내용을 잘 생각해보게 되면 키워드 검색 중에서 되게 좋은 검색어가 장님이라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장님으로 검색해보면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회장님, 부장님, 사장님 전부 다 보고했던 거는 다 장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장님으로 검색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랑 친하게 다니는 검찰 수사관들이 늘 쓰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잘 못 숨기고요. 그 다음에 비자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한글로 날 잡아잡시오 하면서 비자금으로 씁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비자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자자 쓰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B, 한글 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비자금 갖고 장난치는 녀석이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암호화된 내용들을 잘 해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DFRWS 2019에서 우리나라의 그 성균관대 김영식 교수 팀에서 카카오톡, 네이트온, QQ 메신저에 대해서 PC에 있는 파일을 해독하는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은 단순한 브루트포스에 의해서 해독이 가능하고요. QQ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디지털 포렌식 연구라는 학술지에 국민대의 김종성 교수 연구팀에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퍼플, 통통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해독이 가능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지금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퍼플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덴셜 정보는 쉽게 생각해서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플레인한 상태로 저장을 하는데,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를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복호화를 못하는 거죠. 근데 통통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를 TLS나 이런 걸로 암호화를 안 하기 때문에 크레덴셜 자체를 되게 쉬운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서 암호화하기 때문에 그걸 해독하는 페이퍼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바로 액세스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YTN에 보면 나온 뭐 내용인데요.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보통 나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잡아다가 이렇게 혼내키게 되면 그래 날 잡아잡쇼 하면서 그냥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뭐 지금 그 담배꽁초가 옆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메신저를 했다라는 그런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서 무죄가 입증된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그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서 충청도에 그 껌 좀 씹는 녀석들이 그 알리바이가 입증된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기술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히 그 악성 코드나 이러한 경우에 보면 단순하게 CNC 통신을 다 쉽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 같은데 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닉스 2018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데이터를 숨기는 것들을 잘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어펜딩, 파일의 푸터 뒤에다가 내용을 숨기는 방법, 그 다음에 세그먼트 인젝션이라 그래서 파일의 이미지를 보는 어떤 육안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코멘트나 이런 섹션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방법, 그리고 바이트 스토핑 방식이라고 해서 특정 세그먼트가 있는데 뒤에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특성을 분석해내고 오토마타로 분석하는 그러한 리서치를 발표를 했고, 발표된 결과를 보게 되면 어펜딩 방식, 푸터 뒤에다가 단순히 붙이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 방식들도 많이 알려진 멀레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XOR나 아니면 전혀 암호화가 없는 그러한 형태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포렌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 주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이나 AI를 활용한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화 기록이나 아니면 계좌, 로그, 그 다음에 인터넷 어드레스 정보들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존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뭐 연결이나 관계에 기반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 흐름 혹은 시간에 따른 그런 분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새는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해서 SNS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다거나 공범을 찾는데 활용이 될 수 있고, 그 뒤에 활용된 사례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렌식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케이스가 에브리싱을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i2나 누익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 뭐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스라는 시스템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연결 중심성으로 SNS를 분석해 보게 되면 노드에 연결된 엣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보는데요. 이 연결 중심성의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인기가 많은 거고, 전화를 많이 건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력이 높은 그러한 그 인투이션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엣지가 많다라는 얘기는 중심 인물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으로 숨어 있던 그런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개 중심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매개 중심성은 중요한 인물과 중요한 인물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중간에 연결 경로가 적은 사람을 뽑아내게 되면 주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총책을 잡아낸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실제 수사에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연결 중심성에 따라서 그 유병원의 그런 통화 내역들을 조사해 봤더니 연결 중심성과 정확히 일치해서 찾아낼 수, 그러니까 비록 사후지만 경찰의
수사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찾아낸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지금 다크웹이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다크웹에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페이스나 아니면 블록체인과 연관해서 교차해서 검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교차 검색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고, 얼마 전에는 경찰청에서 딘트라는 다크웹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이 서로 협력을 해서 임장일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해서 여죄를 찾아내 보자라고 같이 MOU를 맺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장일지라고 하게 되면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그러한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는 겁니다. 텍스트로 잘 기록을 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기록해 두게 되면 보통 나쁜 사람은 그 수사하는 수법, 그 나쁜 짓 하는 수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법을 했던 사람을 찾아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제자거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거나 이런 확률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이런 겁니다. 텀 프리퀀시라고 해서 특정한 단어가 뭐 많이 반복되는 걸 가지고 그걸 인투이션 삼아서 모델링하고 뭐 학습하겠다. 뭐 옛날에는 워드 투 팩터 쓰다가 지금 딱 투 팩터 써서 문서 전체 내에 있는 그런 단어들의 그런 어떤 관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델링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러한 모델이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부산경찰청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신용카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신용카드만 들고 사라져버린 그러한 그 절도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절도 사건 3건에 대해서 범인을 찾아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서울시에서 민생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민생경찰에서 한 20여 가지의 범죄를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다단계나 뭐 이런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희생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그런 글들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들이나 아니면 그런 패턴들을 잘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수사관한테 알려주게 되면 수사관은 더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모든 국민을 암묵적인 그러한 그 어떤 잠재적인 그런 그 나쁜 놈으로 본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술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